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 이상씩 상승하는 건 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오늘 흐름 좀 좋은데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시세를 결정하고 있는 외국인 현선물 움직임이 비교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매수는 아니지만 매도가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지금 계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거의 한 3일간 장중에 계속 등락이 있긴 하지만 매수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모레 적용될 FOMC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시장엔 추가적으로 악재로 다 반영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100억 불이나 그 이상의 테이퍼링 진행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가 뭐냐면 인도에서도 금리를 올렸지만 터키가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렸거든요. 원래 예상은 한 3% 내외 정도로 올리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무려 4% 이상의 금리로 대규모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국의 금리를 대폭으로 끌어올려서 해외에서 이제 채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크게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또 하나 이제 기존에 돈을 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약세를 벌였던 터키 리라가 강력하게 강세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과연 돈을 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빠져나가는 돈을 좀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금 선진국에서 이머징 쪽에서 선진국으로 흘러가던 돈의 방향을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노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선반영된 구간에서 이머징 마켓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재가격 찾기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낙폭과대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죠. 특히 건설주들, 삼성엔지 같은 경우가 몇 분기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4분기만인 것 같은데요. 흑자로 돌았었습니다. 흑자 금액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연일 신저가를 파고 내려가다가 이틀간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올해 실적 전망이 좋다라는 건데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무언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만 있어도 기관 수급이 개선되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주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증권주와 같은 종목군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도 반등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모습. 또 실적이 괜찮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에 도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은 반등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음 주에 나올 재료에 따라서 여전히 변동성은 살아있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장세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해서인지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목할 만한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우선 애플이 이번 실적 발표를 함에 따라서 글로벌 위상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에 기대하고 있던 것은 그동안 여러 번의 그 경과를 통해서 스티브 잡스가 없으면 애플에 혁신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발견이 됐죠. 그럼 혁신이 없다면 성장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 잡았죠. 그래서 실제로 판매 가격은 조금 낮아지고 마진율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판매량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여전히 판매량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아서인지 어쨌든 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판매량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분기 판매량 그리고 판매 금액 예상도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에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제 글로벌 위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질문의 핵심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이 2012년까지는 조금 성장하다가 2013년 전체적인 흐름은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는 2014년도부터 다시 가격도 좀 깎고 라인도 다양화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이거였는데 이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예상과 함께 주가가 시간에서 8% 가까이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고 장 후반쯤에는 아이칸이 또 다시 애플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아이패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에서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는 별 변화가 없지만 좀 더 드라마틱한 판매량의 증가를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원래 실적 추정이 좀 보수적인데요. 이런 보수적인 실적 추정치를 만약에 채우지 못한다면 애플 주가는 앞으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JP모건이었던가요? 애플의 만약에 실적이 시장을 계속 실망시킨다면 올 한해 40% 정도의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요즘 워낙 틀리고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애플의 글로벌 위상은 이제 더 이상 게임 체인저, 즉 어떤 혁신적인 계기를 내놔서 전체 시장 틀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애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을 통해서 삼성전자와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차이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의 량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한 7천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애플이 가져가 주길 원하고 있는데 애플이 과연 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 흐름이 2위 사업자들을 주로 노려왔습니다. 미국에서도 1위 사업자는 버라이즌이었는데요. 처음에 버라이즌이랑 안 하고 AT&T랑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이 지배적인 1위 사업자 SK텔레콤을 제치고 KT랑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플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통신 가격, 핸드폰 가격 이런 것들을 모두 애플이 틀어지고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정책을 취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NTT 코모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차이나 유니콤이나 차이나 텔레콤 같은 2, 3위 업체만 제공을 하다가 올해 17일 기점으로 해서 차이나 모바일 1위 업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인 진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양적인 진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과 ASP 측량 기준에서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입니다. 지금 한 대당 팔면 이익은 아직도 애플이 제일 많이 남는데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모두 조금씩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은 계속 빠질 것 같은데 판매량으로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애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애플이 9월 달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는데 10월 달에는 이 신제품 효과로 인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 2위를 모두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3위로 밀렸고요. 물론 이게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다시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제품 효과는 굉장히 강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을 이제 조금 혁신보다는 성장에 좀 중점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전략이 실제로 실적에는 좀 녹아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녹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중국이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만 7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느냐. 특히 이번에 3G에서 4G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약 7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리고 가격은 지금처럼 삼성이나 다른 업체들 모두 낮추고 있고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JT, 화웨이, 그 외에 쿨패드와 같은 대부분의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전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애플은 계속 50만 원, 60만 원의 그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비중을 보시면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중화권 전부를 포함했을 때 비중이 17%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늘어나는 가운데 만약에 전체적인 성장을 삼성이나 JT나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 전부 뺏겨버린다면 애플은 앞으로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제품 교체 효과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매출을 올리기가 앞으로 힘들어지는 구조고요. 그런데 애플이 독특한 게 지금 이 범중국권의 17%의 비중이 매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1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애플이 이걸 매출 금액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34.8%로 거의 삼성전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제품 몇 개를 안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에 가격을 잘 유지하면서 팔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은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을 팔고 판매량 자체는 엄청나게 많지만 실제로 이제 미드엔드부터 로우엔드, 하이엔드가 다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애플 대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로 보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2배가 넘지만 실제로 금액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균형이 향후에도 유지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 중국 판매 실적, 인도 판매 실적에 애플이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도 이제 크기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맥 OS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신제품들이 런칭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우려할 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견고한 좀 장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결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좀 애플의 전략과 함께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적은 전체적으로 이제 부진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진한 것은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양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 양적인 부분도 신제품 공백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 공백기 과연 상반기를 어떻게 버텨낼까? 왜냐하면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신제품 또 나오죠. 그다음에 여러 안드로이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맞대응할 만한 애플의 신제품은 빨라야 지금 6월 이하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이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쏟아지는 안드로이드 신제품들을 과연 어떻게 버텨낼지를 시장에선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전략이 시장 확대 전략으로 바뀌고 있고 1위 사업자 연계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러한 이 런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반격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신제품 인치수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4인치까지 늘려놨는데 이것이 4.7인치까지 늘어난다라는 그런 루머성 재료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하반기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ITV와 함께 아이워치라고 하는 신제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애플 제품이 아이패드, 아이폰 요 정도로 굉장히 좁은 그런 폼팩터였다면 이제는 TV부터 시계까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넓어진 가운데 아무래도 애플의 이 충성도가 높은 그런 서유럽 소비자라든지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강도가 높아진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전혀 바꿀 수 없는 반도체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관련주로서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노텍,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덩치가 큰 부품사들인데요. 이런 부품사들의 흐름의 탑픽은 향후 이제 디스플레이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측면에서 아이워치나 ITV에 OLED 같은 것들이 실리게 된다면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는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이번 실적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아진 것은 대형 TV가 좋아져서 좋아진 게 아닙니다.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이익이 좀 비교적 나기 시작하면서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LG 디스플레이는 LG 제품을 많이 팔아서 된 게 아니라 애플 제품을 많이 팔아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기대를 걸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장기 투자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에 반도체 모바일 D램을 대고 있는데 제품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팩터가 넓어지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수혜를 장기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4분기 실적도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 고려해 봤을 때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의 기대감을 여전히 높여볼 필요가 있겠고, 타이밍 상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매수 홀딩,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더 무게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나아가서 IT 업종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소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소비시장 새로운 트렌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옴니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이 옴니 채널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옴니 채널 좀 생소한 단어기도 한데 좀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아주 새로운 트렌드는 아닙니다.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유통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마케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한 1년 전부터는 이미 개념화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과거에 제품을 살 때 어떻게 샀습니까? 주로 어떤 가게에 가서 특정 제품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백화점 같은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파는 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 오프라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홈쇼핑,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매장, 홈쇼핑,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멀티 채널이라는 것이고요. 멀티 채널을 넘어서 최근에 옴니 채널이라고 나오고 있는 게 그 차이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데 중요한 건 멀티 채널은 서로 경쟁하는 구도죠. 그러니까 가격도 다르고 서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맺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사러 가는데 이마트 매장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모델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다시 그냥 내가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옴니 채널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그것을 대응을 하느냐? 다른 이마트 매장에 과연 그 모델이 있는 것인지 검색해보고, 그리고 같은 온라인 채널 이마트몰 온라인에 과연 그 제품이 있는지를 검색해보고 거기 있으면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택배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전부 같게, 품질도 같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옴니 채널과 멀티 채널의 차이점은 멀티 채널은 똑같은 제품 가지고도 다른 가격, 다른 품질, 경쟁 관계라고 본다면 옴니 채널 안에서는 같은 품질, 같은 가격,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채널의 움직임이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조금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옴니 채널이 왜 생겼느냐, 이 생긴 배경을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유통시장이 성숙기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갔죠.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런 개념에서 성장을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옴니 채널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ICT가 발달하면서 이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 시장들을 보시면 유럽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포스트 모던, 아예 기존의 유통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유통 시장이 굉장히 성숙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저성장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내기 위한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 세대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최대 소비층은 바로 베이비 부머였습니다. 전쟁 시기 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쟁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세대들이 지금 소비의 주도층입니다. 그런데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이 세대들은 전부 늙어서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는 아니고요.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좀 더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82년도부터 90년도에 태어난 이 세대가 2030년 정도 되면 소비의 주도 세대가 되는데요. 이들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검색하죠. 아마 앵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기 전에 리뷰를 본다든지 사이트에 방문해 본다든지 그 제품을 체험존에 가서 미리 체험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실제로 구매를 하는데요. 구매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애프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정례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난 이후에도 또 이후의 행동들도 있습니다. 리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SNS에 어떤 제품에 대한 품평을 올린다든지 그런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트위터로 RT를 통해서 리트윗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널리 퍼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소비의 구매 행태와
실제로 소비한 이후에도 사후 행동 자체가 나타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맞춰 나가기 위한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흐름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요. 옴니 채널이라는 이 유통 채널이 정말 뭐 트렌드를 넘어서 당연한 생활 패턴으로 좀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옴니 채널을 좀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중에 대표적인 백화점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시스입니다. 뭐 노너스트롬 포함해서 메이시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깔려있는 메이시스 매장에 사람이 갔을 때 거기에 만약에 제품이 없다면 다른 메이시스 매장이나 메이시스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제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준비된 그림은 버버리입니다. 이 버버리라고 하는 것이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명품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물량 공세로 펼쳤던 루이비통이나 이런 곳에 밀려서 버버리가 한때 많이 위축됐습니다. 특히 2009년, 2010년도에 굉장히 휘청이었는데요. 새로운 전략가, 이 경영 전략가가 썼던 전략이 애플과 구글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다채널 전략, 다채널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이런 멀티 전략을 썼습니다. 이게 옴니채널이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신제품을 소개하는 런웨이 장면 같은 것들을 애플과 협업해서 생중계를 하고요. 현장에서 애플을 통해서 애플 기기를 통해서 바로 주문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실제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아이패드로 모두 고객을 응대하면서 옷에 부착한 태그를 활용한 굉장히 다양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들을 공유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버버리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버버리 매장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되돌아가서 다른 버버리 매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아이패드를 통해서 그 고객의 정보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샀던 이력이라든지 좋아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 소비 패턴을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에 이제 그 사람과 사회관계망이라고 할 땐 봐야 되겠죠. 명품을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소비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회관계망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공격적으로 썼고요. 또 구글과 연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써서 실제 결과가 어땠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보시면 2009년과 10년도에 정체됐고 2009년도에 적자가 났던 실적이 2011년도부터 양적으로도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전체적으로 이익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다우존스 지수의 럭셔리 지수도 모두 올랐지만 버버리도 그에 마찬가지로 쭉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기존의 성숙 단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유통업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채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결제 수단 중에서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한 소비자가 그냥 매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가 왜 오냐면 과거 이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샀던 소비자, 그럼 그 소비자가 지나갈 때 RFID나 NFC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만한 신제품을 무료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 광고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정품을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여자 정품 광고를 무작위로 노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브랜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키엘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키엘 브랜드의 남성 신상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그 매장을 지나갈 때 보여주면 그러한 타겟팅은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RFID라든지 NFC를 통해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재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의 관리, 혹은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제품은 오프라인에서 받아가려고 했을 때 NFC를 통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재 지금 모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증강현실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했죠. 구글 이제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터미네이터에서 왜 그 터미네이터가 보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쳐다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쭉 뜨는 뭐 이런 것들만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증강현실 앱은 어떤 것이냐면요. 걸려있는 청바지를 비추면 이 청바지를 입었을 때 어떠한 핏이 나오는지, 이 청바지는 어떤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비슷한 상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앱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것은 DP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 안에 실제로 이런 가구를 놓을 때 놓으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사람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제품을 나는 사고는 싶었는데 이게 우리 집에 어울리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실제로 이런 앱들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 이 상품을 놨을 때 과연 어떤 배치가 될 것인지를 미리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향후 소비를 좀 더 효율적이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배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 소비 채널이 좀 새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태까지 보여주신 예들이 좀 해외 기업들 사례였다면 이제 국내에서 이 트렌드를 조금 좀 리드해 나갈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옴니채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로 조직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사람과 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의 가격 차이가 몇백만 원 차이까지도 나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구매한 사람은 뭐 돈이 많으신 분이라면 뭐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백화점에서 믿고 그냥 제품을 산 사람이 요즘 해외 직구를 통해서 동일한 제품을 한 150만 원도 싸게 샀다면 굉장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한 유통망의 재개편이 필요한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내에서는 이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할인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할인점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마트 온라인에서 이마트와 똑같은 품질, 똑같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마존으로 가거나 다른 사이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망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기존의 백화점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강력한 조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옴니채널이라는 것을 잘 구성을 하게 되면 해외 쪽에도 손님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더 직접 백화점에 오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층을 많이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뭐 이마트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이런 유통의 대형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런 유통주들이 흐름을 보시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백화점도 단일한 백화점 건물 하나만 세우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 복합몰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스트리트를 조성을 해서 그 관련 스트리트에서 여러 가지 또 그 부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통주가 자산주의 개념과 함께 쇼핑 문화의 어떤 그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옴니채널과 관련된 탑픽 종목군들은 바로 유통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베이나 아마존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지금 제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과 백화점 온라인에서 파는 가격과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오픈마켓에서 파는 가격과 정말 뭐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나는 게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한 300만 원 하는 TV 가격이 온라인몰 같은 데 가면 190만 원, 200만 원 초반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의 간극 차이를 과연 어떻게 메꿔 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제대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격 통합 정책을 보인다면 아마 판매량 전체적으로 매출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익은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좀 양호한 어떤 판매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유통 채널은 뭐냐면 대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홈쇼핑이라든지 CJO 쇼핑, 인터파크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시장의 중심을 이루면서 신고가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양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이들 종목은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오프라인 채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이 워낙 강하고
온라인이 지금 모바일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이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온라인 쪽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거점 여러 개를 마련을 해서 일종의 락커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주문한 제품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지금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국내에서도 인터파크도 어떤 그런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뭐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GS몰 아니면 뭐 GS 슈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직접 받아가거나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통을 구성해 나간다면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옴니채널의 형태가 우리 시장 내에서 또 다양해지면서 그동안 죽었던 유통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유통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유통주를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건설주를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죠. 어차피 글로벌 경기를 한국이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한국의 수출 경기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글로벌 수출 경기가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면 최근에 이제 단 한 번도 예상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상 올해 연초만 되면 항상 무조건 좋다고 하죠. 올해는 무조건 좋아진다. 그 얘기 벌써 제가 4년째 듣고 있는데 별로 좋아진 적을 그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좋아진다. 연초에 그 얘기하다가 연 중반만 가게 되면 올해도 어려울 것 같다. 연말 가게 되면 내년을 기대해 보자. 막 이게 계속 벌써 3, 4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유럽의 성장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중국이 성장 둔화되는 가운데 지금 선진국들의 자금 이동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머징 마켓 힘든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시장의 무게중심을 선진국과 이머징으로 굉장히 많이 벌려놨던 한국의 수출주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수출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3% 중반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건설 쪽에서 무언가 희망적인 재료를 정부 쪽에서는 계속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더더욱 제공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6월 선거에 실제로 여당이 야당과 비슷하거나 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있을 재보선에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수를 살릴 때 큰 축이 건설 쪽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유통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유통 쪽은 무조건 때려잡자였죠. 골목상권 침해 이런 것들 하면서 억지로 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동안 보여왔는데요. 향후 이제 내수를 살리기, 이게 이제 만약에 내수를 살렸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는 백화점 할인점도 죽고 골목상권도 별로 안 살아나는 결과를 일단은 나왔거든요.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별 효과를 못 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의 유통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었던 대형 유통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올 상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의 또 새로운 트렌드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 특징 종목 하나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오리온인데요. 오리온 오늘 소폭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3개월을 따져보면 약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주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번 이 오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오리온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몇 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증시의 속성상 봤을 때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고요. 반대로 가장 나쁜 악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보다 나쁜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은 장기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주가가 높은 수준까지 갔었고요. 실제로 음식료 업종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성장 업종. 이제는 뭐 조금 이 과장된 말로 하면 한물 간업종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IT 기업들보다도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해외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고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평가했지만 초코파이 하나가 몇억 개가 팔릴 만큼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올해도 과연 그렇게 성장할까? 과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지금 그 밸류에이션은 조금 과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매물을 부르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오리온이라고 하는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40배 정도의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40배면 지금 우리가 흔히 IT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R이 10배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7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첨단 기업이라고 하는 NHN 정도가 한 40배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근데 NHN뿐만 아니라 위챗이나 뭐 다른 종목, 페이스북도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업종은 지금 그게 맞는 건데 다른 음식료 업종은 지금 10배, 11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 종목 혼자 40배를 갔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외 쪽의 성장성을 부여한 거죠. 연 20% 이상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비싼 게 아니야.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업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2015년 추정치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앞으로 추정치가 점점 하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향후 밸류에이션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실제로 차이나 푸드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 업체의 전반적인 수준도 35배인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다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오리온이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 과자 업체들의 영세함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그 정도 차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오리온이 국내 제과업체들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과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 업체들도 경쟁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꺾이는 과정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국의 식품업종의 전반적인 주가 추이는 오리온과 마찬가지로 모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 증시 자체가 별로 안 좋았죠. 2000선을 뭐 위협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았지만 실제로 중국 업종 내에서도 뭐 환경주라든지 뭐 보험주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중에서는 강세를 나타낸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은 최근에 꾸준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과 함께 그중에서 오리온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결국은 중국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반적인 부담감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하락의 브레이크는 오리온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PBR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BR 한 배 아래로 내려와서 이 정도면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회사가 정상화되면 바로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가의 하락 브레이크를 쉽게 좀 예측해 볼 수 없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상황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 내놓는 전문가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하자 이런 의견들인가요? 그러니까 해외 쪽이 성장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약간 주가가 꺾이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성장의 속도가 둔화될 거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불가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그거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과 밸류에이션이 같아지진 않을 거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온이 비중상으로 봤을 때 중국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베트남, 그리고 지금 러시아 이런 쪽에도 꾸준하게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내는 뭐 정체죠. 지난 2010년 이후로는 뭐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런데 해외 쪽에서는 계속 금액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면서 오리온 주가가 높이 갈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 각도가 지금 높아지는 이 변화율이 이제는 서서히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 이거 꺾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PEG 개념에서 봤을 때 성장 대비 이익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해외 쪽의 영업이익률이 좀 완만하게 유지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요. 매출은 조금 전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는 2015년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곡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가단에서 그동안 아껴놨던 것을 조금 침해당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지당한 겁니다. 그래서 선도업체들이 사업의 초기 성장기, 도입기에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가 그 이후부터 성숙기부터는 안정적인 이유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다면 이익이 만약에 10%대에서 고정돼서 쭉 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매출이 일정 단위로 계속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익률이 똑같아지면 결국은 매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둔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향후 이렇게 10% 이상의 이익률을 해외 쪽에서 꾸준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오리온이 어느 쪽에 거점을 가지고 있느냐 다 동부 연안 쪽입니다. 여러 번 중국 지도를 보면서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의 가장 최대 지금 이 경제가 발달했는 지역은 이 동부 연안 지역들입니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부 연안 지역에 가장 경제가 발전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서진을 통해서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 불균형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쪽의 도시화를 통해서 소비화력을 끌어올려서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오리온도 서쪽으로 점점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넓어지는 과정을 가다 보니까 오리온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까지의 기여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연안대 도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40%가 넘는 비중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만약에 추가적인 성장이 제한적이라면 나머지 새롭게 이제 움직이는 도시화되고 있는 그런 쪽에서의 소비 증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이쪽 연안 도시와 함께 연안 대도시의 성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은 되나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울 수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은 제한적이지만 이익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 프리미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초코파이 같은 좀 저가 과자류 이런 것들은 가격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과정 아니면 가격을 정부에서 제어해 놓으면 양을 줄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익률을 조금씩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마케도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과거에 많이 팔았던 과자들보다는 좀 더 프리미엄 과자들을 강화해서 이익률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말고 해외 쪽에서의 빠른 성장률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양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을 보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우려와 함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오리온 투자 전략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대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가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의 시각은 항상 매수밖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하향,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지 않는 이상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가격을 조금 낮추는 그런 리포트는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리온에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리포트의 흐름은 제가 보기엔 거의 매도나 중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리온이라고 하는 종목의 최근의 수급도 그렇게 좋은 양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익률도 견조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수급이 안정되기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반등 시 비중을 줄여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시장에서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러시아 시장, 베트남 시장의 과자 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료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다른 해외 업체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침투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코카콜라 같은 독보적인 것도 있죠. 여러 콜라 회사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맛의 비밀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는 뭐 그런 독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짝퉁 초코파이 이런 거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맛을 보면 원조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원조를 선호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품질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러한 경쟁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향후 해외 성장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30배 정도의 수준, 이제 좀 더 내려와서 거의 뭐 27배, 8배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다시 성장을 확인하고 좀 더 이제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또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스포츠 토토도 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 팔 거거든요. 이거 팔면서 이제 매출이 조금 다운될 가능성 있는데요. 이 스포츠 토토를 팔게 되면 이 판돈으로 과연 뭘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리온 투자 전략 가져가실 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종유 애널리스트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